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충청권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홍성 홍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곳에 1시간 반 전쯤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다소 약하게 비가 내렸다가 지금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 안경에도 물이 가득 맺혀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고 바람도 불면서 눈뜨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 뒤로 하천면에 주차된 차도 보이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통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가 강해지면은 이곳도 조만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은 홍성과 태안, 당진 등 1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예산과 태안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은 26mm, 태안은 22.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충남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5건으로 대부분 나무 제거 정도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엔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의 출입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토사 유출, 축대 붕괴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면서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점차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남댐 등 주요 길목에 있는 댐들도 미리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인접한 군남댐에 사회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진강 상류 지역이죠. 군남댐 인근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군남댐은 오후 들어 빗방울이 점차 굵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밤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수자항공사는 군남댐 수문 13개 가운데 7개 문을 조금씩 열어 방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남댐 한계 수위인 40m에 못 미치는 23.7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초당 60여 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 그리고 군남댐 인근에는 오늘 하루 100mm가량 비가 내리면서 현재는 댐 수위가 평소보다 35cm가량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이곳에 내일 새벽 6시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연천군은 현재까지 파악된 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비 피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군남댐은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영향을 받는 곳인데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은 북한 접경 지역인 만큼 북한 강수량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임진강 상류 지역인 북한의 환강댐에서 댐을 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환강댐에서 방류하기 시작하면 보통 9시간 정도면 이곳 군남댐을 지나 임진강 하류까지 도달합니다. 이 때문에 임진강 하류에서는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해 야영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그리고 또 비상 대응 계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강원 지역에도 현재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강 수계 댐 가운데 춘천댐이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춘천댐이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댐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수문 개방인데 수문 1개를 열고 초당 200톤가량의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좀 보여드리면요.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강원 춘천 지역, 지금 빗줄기는 굵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내일까지 120mm가 더 오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은 총 강우량이 최대 200m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춘천댐 하류에 있는 의암댐이나 청평댐 그리고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도 수문 개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 양상을 보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계곡과 강이 불어나는데요. 장마철 안전 불감증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잠시 비가 그쳤다고 등산이나 야영을 하면 무척 위험합니다.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는 계곡이나 강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강원 지역 현재 접경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천은 호우경보 그리고 인접한 양구와 철원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화천 광덕고개에 11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화천과 철원, 양구 등에도 90에서 1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8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서 산사태 취약지점 800여 곳을 점검하고 중장비 420여 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소옥입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할 거는 총 4가지입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관련 브리핑, 울산 알프스 시장 방문 관련 브리핑, 그리고 특검보 임명 관련 브리핑, 마지막 코스피 관련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기를 벗어나 새로운 위기의 고개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 지방 성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대한민국 산업 정책을 이끄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길 믿고 기대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이 강세임을 언급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언이 있다고 밝혔고,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 SDS 사장, 서범석 루닛 대표 등은 민관이 힘을 합칠 때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발언을 유심히 경청하며 기록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정상 외교를 통해 정부가 AI 산업 해외 진출의 다리가 되어지길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국가 기간 산업 및 핵심 전략 산업으로 AI 산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깊이 공감하면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기업인들의 발언을 이 대통령은 끝까지 경청했고, 기업인들의 정책 제안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직접 응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치열한 산업 전선의 맨 앞에 있는 기업인들의 의견이야말로 정책 결정에 앞서 가장 경청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울산 알프스 시장 방문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 직후 근처 언양 알프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울산 시민들은 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시민들은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하셨다, 여사님 모습도 보기 좋았다고 반겨주면서 건강을 꼭 챙기면서 일해달라고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울산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울산 시민들은 행정 불편과 억울함 등 간절한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잘 살펴보겠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라고 했고 대통령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동 중 한 분식집에 들러 부추전과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 증편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습니다. 특검보 임명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에 대한 임명을 어젯밤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가 확정되었습니다.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재 명지대 교수,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입니다.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코스피 관련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힙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잠깐 정리하고 제가 사실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방문, 알프스 시장 방문, 그리고 코스피 3,000 돌파 마감 등에 대한 언급 등이 있었습니다. 네, 호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인천과 경기 북부에 피해 신고가 집중이 됐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현재 수도권의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인천 소방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호우 피해 45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2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중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아침 10시까지 모두 135건의 호우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도 33건 들어왔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호우 관련 112 신고가 모두 34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김포 지역에 집중됐고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피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인천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운서동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위에 흙까지 쏟아졌고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선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오르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지하차도에 있던 차량이 침수됐고 6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내곡동에선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배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엔 경기 양주시 송수역 인근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도로를 막아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엔 경기 연천군 초성리에서 승용차가 빗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도로 배수관을 막는 토사물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길과 뱃길도 호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 3시 반 기준 항공편 81편이 폭우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이 72편, 국제선이 9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국 여객선 99개 항로 가운데 42개 항로가 통제되고 있는데 운항 예정이었던 149척 가운데 62척만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논산, 보령, 태안, 홍성 등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서 밤 사이에 대전, 충남 지역에 180mm의 폭우가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논산과 보령, 태안, 홍성 등 충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우특보 관련 소식입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그리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이 충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와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과거 피해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 근처와 지하 공간 같은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될 때는 출입을 통제하며 주민을 대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중 3,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3,020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후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3,000 돌파 후 오름폭을 점차 키우면서 3,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44.1포인트, 1.48% 오른 3,021.8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9% 오른 2,986.52에 개장해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 10시 45분쯤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가 장중 3,0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3일 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고요. 마감 기준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사자로 전환했고 반면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은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을 키워 3,0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태국 진출 소식에 카카오뱅크가 14% 넘게 급등해 32,050원으로 거래를 마쳐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4.4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4% 오른 783.63에 출발해 1.15% 오른 791.53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내린 1375.4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이란의 협상 시한으로 2주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하락해 장중 1360원대를 찍고 하루 동안 1360원 후반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을 향해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은 진짜 검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듣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전 정부 체제에서 꾸려진 지도부를 질타하다가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 2분과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공개 보고에서는 위원들이 지난 정권 1인 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사항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분위기가 악화하며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여야의 관련 협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이라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친 정당의 망언이라고 맞받으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안 심사를 위한 여야 간의 협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여야는 정부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거로 보이는 만큼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즉시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4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내놓은 졸속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물가 자극과 국가 채무 증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는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죠? 네, 국회 정보위는 원래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최 직전 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돼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정부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첫 인사검증부터 쉽게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대한 인사를 정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질 인사로 적합한지 숙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재산 형성 과정과 또 가족 관련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최소 현금 6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에선 전 배우자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야당 청문특위 관계자는 YTN에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어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재차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며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재산이 2억 원인 사람에게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부인까지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는 것도 인간적으로 지나치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질과 능력은 공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게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핵심인데 민주당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내각 인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넣기 위한 부실 인사 방탄 입법이라며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보 진영도 갖췄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들어서게 될 서울 고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내란특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특검보가 진영을 완전히 꾸렸다고요? 네, 내란특검의 경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까지 4명은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를 지낼 때까지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들입니다. 명지대 교수인 이윤재 교수도 검사로 재직했었고 최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보 구성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경찰 총경 출신인 장우성 변호사인데 조은석 특검은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특검은 또 국방부의 군 검사 3명을 포함한 수사 인력 13명의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이 가장 먼저 기소한 게 김영현 전 장관인데 신문기일이 잡혔군요. 네, 내란특검은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김용현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오늘 사건이 형사 34부로 배당됐습니다. 이어서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앞서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사건 병합을 요청한 만큼 이날 관련된 신문이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오는 2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고요. 내란전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23일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 또 신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특검보 진영을 가장 먼저 꾸렸던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도 업무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을 요청한 부장검사들이 오늘부터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민중위 특검은 오늘 추가로 검사 28명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를 최대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는데요. 수사팀 진용을 상당 부분 갖춰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병 특검도 특검보가 임명이 됐다고요?
최상병 특검은 특검부 추천이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임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정리했고 이제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현 특검도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준비 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는 특검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독성 강한 진통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채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근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돈 푼다. 이거 한두 달 갈 거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쯤 가면 야 그거 한 번 더 하자. 그때 좋았잖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중독 아닙니까? 네, 민생지원금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편과 선별 지급을 융합한 방식 등을 담은 새 정부의 추경안 다음 주 월요일쯤에 국회에 제출될 걸로 보이는데 여야 협상이 잘 될까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을 야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는요, 원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는 해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조정훈 의원이 사실상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유동성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이것을 자주 쓰면은 이게 모럴 해저드나 불감증으로 이어져서 중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래에 대한 우려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전에 기본 재난지원금 그 보편 지급 이런 거는 방송에 나와서 막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흑자 도산을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핀포인팅을 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지고지선하고 효과 만점인 경제 정책이랑은 없어요. 그때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제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돈을 풀어서 수요 창출을 하고 내수를 확충해야 될 시기다. 그거는 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조정훈 의원처럼 세계은행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경제 전문가도 사실상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여야 협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정훈 의원은 마약성 강한 진통제다.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 이미 여러 차례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엄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그리고 빚을 우리 후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정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이런 전국민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지금이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지원금이 나가고 향후에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이 지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 이번에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배드뱅크 설립해서 그 어떤 악성 채무들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또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까 조정원 의원이 마약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글쎄요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는 너무 큰 빚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국민 15만 원은 넘어서서 일부는 그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일단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가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기준점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 전국민 인생지원금 외에도 일부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빚 열심히 갚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기반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흑자도산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미래의 우려를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중독성 있는 어떤 모럴 해저도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비판이 먹힙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를 내요. 처음에 코로나 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KDI가 이 효과가 30에서 50%라고 낮게 잡은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카드, 포인트 뭐 이런 걸로 주면서 소비가 더 많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보고가 나온 거는 또 70%에서 80%의 효과가 있다라고 또 나온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80% 사이에 뭐 이 편차는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수단과 방법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것을 그냥 지급을 하면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세소득화 해가지고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괄 지급하는 것이 행정 비용이 훨씬 덜 드니까 나중에 그 과세소득에 집어넣으면 그 비율에 맞게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서 그만큼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급하는 그것이 차등해지면서 우리가 나눠서 아예 지급하는 것만큼의 행정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고 누적되는 지식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 효과 여부에 대해서 여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이 원구성 협상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법사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없었죠. 당시 그냥 민주당에서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당시엔 야당이었죠. 거대 야당이 숫자로서 밀어붙이면서 법사위를 가져가 버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새롭게 임기 시작하시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협치로서 서로 간에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로서 법사위원장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합의됐다라는 것은 합의라는 건 없었던 것이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3특검법 같은 경우에 다 법안이잖아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주게 된다면 뭐 정보위나 국방위 이런 데에 대해서도 위원장 자리를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아무래도 이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의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때 서영교 의원도 후보였는데 마찬가지 얘기했었거든요. 권리당원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쪽에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분, 구실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위원장들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좀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도돌이표 같아요. 2년 단위 협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냐. 또 민주당에서는 정권은 국민의힘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도돌이표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제도기도 한 것이죠. 그럼 민주주의의 본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근데 견제와 균형을 아예 없앤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은 독주가 될 수 있고 독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권력이 너무나 지고지선해서 뭐 독주와 독선을 해도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하겠습니까? 철인 정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은 주는 것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에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바뀐 거대한 정치적인 이벤트,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이런 상임위도 개편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도 우리 당원 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좀 겁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강성 지지층에서 막 그 항의를 하면 막 그걸 또 받아가지고 원내대표를 막 또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면 대단한 위치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된다. 그리고 손해는 별로 없다. 왜? 법사위를 내줘도요. 국회의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원식 의장님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계적인 균형만을 강조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여론을 보고 여론전을 좀 한 다음에 언제든지 이 여론전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단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 초반부니까 총리 인준과 추경은 좀 전향적으로 또 야당이 이해를 해주고 이런 법사위나 이런 구조, 견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또 전향적으로 또 인정을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언지를 당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서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언급하신 내용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는 데는 720일, 2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석 지명자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야당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모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그렇게 만나는데 72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만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결정이었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취임 선서한 날에도 그날 오전 취임 선서하고 그리고 청소노동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비빔밥을 드시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그때 야당 대표들이 한 명씩 마이크를 들고 뭐 축하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 대표와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있어서도 조금 좋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협치가 물꼬가 트려나 희망을 가지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오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어오면 언제쯤 하시려나 했는데 당장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속도감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모두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경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히려 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날 오찬 자리에서 좀 서로 간에 타협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얘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저는 좀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정부 때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도덕성 검증에서 완벽한 분들을 청문 후보로 내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논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다 밀어붙이셨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밀어붙였어요?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상관없이, 그것도 기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인 건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주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번 정권이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권입니다. 도덕성 검증을 할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그리고 우리가 전 정부에 우리도 잘 못한 게 있으니 이번은 저희가 타협을 해드릴 테니 다음부터는 도덕성 부분도 어느 수준까지 높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래, 그럼 다음에는 인수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검증을 하니까 꼭 도덕성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본인들의 과거 이런 거 다 차지하고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만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개혁을 향해서 나가는 정치인, 미래형 정치인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국민의힘의 옛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석 후보자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출입국 기록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원본이 아닌 편집된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진우 의원은 6억 원을 집에 쌓아두고 썼다는 것이 놀랍다며 공직자는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올린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다며 되받아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에선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6억 원의 현금은 출판 기념회나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소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소명이 되지 않죠. 지난주부터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일요일쯤까지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중과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자료들만 제출했었던 거예요.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상을 당했다라든지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방송에 나가서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상이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 정도 했는데 통상적인 액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이런 경조사나 행사에 있어서 비용의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주진우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억 원 정도는 이것으로 모두 막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면 이건 역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통상적인 액수라고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인이 어느 행사에서 어느 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할 때 제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장롱 안에 몇억 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또 채무를 사채를 가졌던 것인가? 그러면 그 채무가 정말로 사실이 맞는 것인가?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고구마줄기처럼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의금, 부의금, 출판 기념회로 6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금액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문제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 보유 현황에서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개 다 저는요, 그것이 모범적이고 국민들한테 롤 모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경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액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모범적인,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공직자들은 아예 경조사의 어떤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지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돈은,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고의 대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그것을 매년 연초에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시점에 갖고 있느냐예요. 계속 갖고 있는 1년 동안을 다 회계장부에
그 장부 기입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정산을 해야 될 빚을 갚아서 현금이 없다면 연초 재산 신고 그때 그 시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아주 이상적인 거냐,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냐 묻는다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좀 좋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공직자로서 더 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에 의심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이런 의심증 환자 같은 그런 뭐랄까요 비난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칭화대 학위 관련해서 비행 내역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편집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좀 의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출입국 기록을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본인이 탄 비행기편, 항공편의 그 항공 번호와 그 날짜 이 정도만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 본인 스스로는 해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소명을 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정말로 저 자료가 맞다면은 그냥 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본인의 출입국 내역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의원 거는 뭐 제가 요 지금 반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해서 제공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때요. 핸드폰에 모든 걸 다 보여주나요? 아니죠. 그 필요한 부분, 대상의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출입국 개인정보인데 그거를 다 보여줘라 한다면은 우리 강 변호사님은 그걸 다 그냥 보여주시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정보를 다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부분을 핀포인팅해서 또 입증 책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 의원 부분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자체를 문제 삼으면 그것은 정말 그냥 손으로 입을 막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입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 권력이 그런 식으로 흐르면 그러면 누구든 공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개인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공격은 하지 말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때를 떠올려 보라는 말들도 나왔는데요.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그 의혹의 수준들이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인사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들이다. 그때 한덕수 총리는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뭔가 공직을 위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은 훨씬 더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동의안을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줬어요. 한덕수 총리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건수가 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도하다 그러면서 낸 자료가 어제 제가 얼핏 봤을 때 뭐 2건이라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건 97건이라고 제가 들었고 네, 그런다고요. 자료가 2건 정도. 그러니까 1000건과 97건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과도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하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혁신위원장 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만약 당을 위해서 저보고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면은 강력한 혁신을 위해서 저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당에서 받아들일 용기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과연 저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기겠느냐. 노 의원님 속으로도 나한테 맡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당대표 선거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좀 더 독하게 혁신하고 변화시키라 하는 그런 임무를 저한테 맡긴다면 제가 굳이 제가 마다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손학규 이분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큰 집을 짓는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말씀은 그분들도 좀 뛰어드셔? 꼭 후보로 뛰어드실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거든요. 뛰셨죠. 왜 하셨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신 분들을 더 넓게 여는 역량 강화해서 자, 보수가 더 실용적인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쯤에 열리는 건가요? 만약에 최대한 빠르게 하면 8월에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혁신위를 띄우겠다라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지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6월 30일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마 혁신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혁신위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에 어떠한 혁신할 것인지 그 로드맵이 나올 것인데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혁신위가 진행이 되면서 전당대회도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일정이 뭐 8월로 될지 9월로 될지 혹은 조금 더 늦어질지는 일단은 혁신위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특검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진행 상황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인가?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이낙연 상임고문이나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를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두 나올 수 있다. 그거보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밑자락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지난 불법 계엄 사태에서 보였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중도 확장력은 이미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국민을 믿고 창조적 파괴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 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반인처럼 저는 체포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또 그게 응당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란 특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그 내란에 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혹시나 당내의 인사들 중에서 거기에 연관된 연루된 인사들이 있다면 아마도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그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의 상황을 복귀하는 등 내란 특검 수사 대비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들고 있는 게 민주당이 우리 당을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의 결론은 선고일 날 배지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선고일 날.
전날까지 탈당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거고 해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혐의점이 발견된 분들이 몇몇 계실 거거든요. 아마 정계 개편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수 네, 내란 특검이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경태 의원의 주장.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위헌정당 언급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듣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또 그 청년들과의 그 플랫폼에 있어서도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의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을 때 보수표들을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을 본인이 만드는 신당으로 이렇게 끌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들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 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꼬투리 삼아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라는 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칭하고 프레이밍을 했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도 위헌정당이다라는 프레이밍을 계속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당은 사분오열이 될 것이고 아마 당과 특히 김건희 특검은 또 공천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분들, 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이 사분오열이 됐을 때 지금 뭐 전당대회 같은 것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 8월에 하냐 9월에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가 3특검 진행 상황을 좀 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혁신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압수수색이나 압박들이 들어왔을 때는 혁신보다 단합 이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이 홍 전 시장이 자꾸 위헌정당 얘기하는 것은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듯이 배지를 받아먹으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계속 이슈를 제기해서 그 이슈의 중심에 자기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저는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에 굉장히 탄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정쟁의 이슈가 될 만한 걸 서둘러서 할까요? 탄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명분을 갖춰가면서 제대로 심판하는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정쟁의 이슈로 국민들한테 떠오르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진짜 그야말로 깔끔하게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저는 심판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정 운영이 국민의힘에서 의해서 뭐 정쟁 이슈가 확 부각이 돼가지고 정쟁 이슈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런 이슈를 앞세우는 그런 상황은 저는 우리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 재편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마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에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호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영남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전체에 구름이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충남, 강원 지역에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보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 강수량이 많은 곳인데요. 수도권 아래쪽 그리고 충남 대전 지역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빗줄기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름대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호우특보 지역은 충남까지 늘어났습니다. 인천과 김포, 파주 같은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는 오전까지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호우주의보로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도, 철원, 양구, 충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세종, 전북 지역까지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경기 서부 북부와 서울, 인천, 서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센 곳은 순간 풍속이 30m에 달할 정도로 태풍급 바람도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은 비의 산사태 우려도 커지면서 오전 8시 이후부터는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인데요. 오늘은 비가 더 강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체전선 영향이 시작되고 저기압까지 더해지면서 비가 강해졌는데요. 밤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에 호우 예비 특보도 내려져 있는데 비구름 상황에 따라서 특보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게는 18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수도권 예상 강수량이 조금 전에 다시 나왔는데요. 현재 120mm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은 60mm로 다시 줄었고 대전, 충남, 전북 지역은 늘어나서 최대 180mm까지 강수량이 많습니다. 문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시간당 7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극한호우는 장대비를 넘어서 그야말로 물폭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만큼 비가 어떤 지역에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 정도로 비가 내리면 30분에서 1시간만 내려도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하천 범람과 급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산책로나 지하차도 출입은 피하고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처럼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인천과 경기 북부에 피해 신고가 집중이 됐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현재 수도권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대부분은 호우주의보로 하향됐는데요. 인천 소방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호우 피해 45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2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됐고 중구가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두 139건 비 피해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낮 12시를 기준으로 호우 관련 112 신고가 모두 65건 접수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인천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운서동에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위에 흙까지 쏟아졌고 소방이 출동해 배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서구 검암동과 경소동, 미추홀구 송의동에선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서 지하차도에 있던 차량이 침수됐고 60대 남성 1명이 구조됐습니다. 내곡동에선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배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엔 경기 양주시 송수역 인근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도로를 막아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새벽 1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초성리에선 승용차가 빗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도로 배수관을 막는 토사물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길과 뱃길도 호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 3시 반 기준 항공편 81편이 폭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선이 72편, 국제선이 9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국 여객선 99개 항로 가운데 42개 항로가 통제되고 있는데 운항 예정이던 149척 가운데 62척만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수도권 도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제보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위가 빗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차량도 여러 대가 있는데 바퀴까지 물이 차올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활동을 벌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침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정체전선의 저기압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극한 호우가 쏟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호우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내륙에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밤 사이에는 중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인천과 김포, 강원 화천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과 김포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새벽 5시쯤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될 정도로 비가 집중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 비가 사실 시작일 뿐이고 오늘 밤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예. 먼저 지난 밤사이입니다.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됐던 건 서쪽에서 점차 다가오는 저기압과 이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서풍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중북부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예고편, 그러니까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낮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확장을 했고요. 이 서쪽의 저기압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로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들겨 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고 우리나라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던 거고요. 지금부터 퇴근 무렵까지는 이 서해상의 정체전선이 이렇게 중부 내륙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기압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이 비구름대가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까지도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구름대가 다소 내려가서 현재 충청 일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도 다소 수축을 하고 이 정체전선도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더 내려오게 되면서 이 아래로 내려온 정체전선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면서 이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부근에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인데 비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시간당 70mm 넘는 극한 호우 쏟아지는 곳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쏟아지지 않았지만 곧 있으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은 흔히 저희가 띠 모양의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지형이나 기류에 따라 비구름이 다르게 발달합니다. 이 구름 상황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로 이어진 구름인데 이 부분마다 색이 다른 걸 보이실 수 있을 건데요. 네, 이 같은 구름대지만 어떤 구간은 이렇게 매우 강하고 어떤 구간은 이렇게 다 약한 건데요. 이렇게 확대돼서 보시게 되면 남색이나 보라색처럼 짙은 색의 구름이 강한 비를 뿌리는 곳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은 약한 비를 뿌리는 비구름대입니다. 이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정체가 되면 시간당 50은 물론 70 그리고 10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시간당 50이다, 70이다, 100mm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통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70mm 이상, 그러니까 극한호우가 쏟아지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과 지하차도는 물이 잠기기 시작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시간당 100mm 이상이면 도로에서는 차량이 물에 뜨게 되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예,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근데 비도 비인데 바람도 강해졌다고요? 네, 조금 전에 저기압이 점차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저기압의 뒤를 따라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경기 북부와 서울 그리고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서울의 바람을 생각해보면 오전까지는 덥고 꿉꿉한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체감상 온도가 조금 낮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바람까지도 걱정인데 그런데 요즘 장마가 그 예전 장마와 좀 비우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마라는 정의가 국어사전에는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맛비가 전국에 걸쳐서 길게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맛비는 이 짧게 몰아치거나 간헐적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흘 장마 그리고 일주일 반복 장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규칙하게 쏟아지는 도깨비 장마에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국지적 극한호우가 최근 장마의 특징인데요. 예전에는 장마가 시작되면 초반에 한 차례 큰 비가 내리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 뒤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이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2차 장마로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처럼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여름 내내 강한 비가 오락가락하는 양상이 더 뚜렷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규칙하게 쏟아지는 도깨비 장마 때문에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특징 보면은 강한 비가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밤에 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인데요. 이 햇볕이 강한 낮에는 지면이 가열되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난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중간에 자동차들이 계속 끼어들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에는 대기 하층의 빠른 바람인 난류가 이 가로막아서 비구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달하기 어려운데요. 이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난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이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모두 16차례 쏟아졌는데요. 이 가운데 11번이 밤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장마가 보통 그 지역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남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온다라고 저희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중부부터 좀 시작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는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남부보다 중부가 장맛비가 더 빨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봤던 장마를 생각해보면요. 장마는 북쪽의 오호츠크의 기단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이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장마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6월 19일쯤 그리고 이어서 남부가 23일, 중부는 25일로 점차 북상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기상청이 발간한 장마 백서를 보게 되면 최근 장마는 우리가 익숙한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생긴 장마는 전체의 25%도 안 되고요. 이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동반돼서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장마 역시 중부 남부에 생긴 정체전선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에 먼저 걸치게 되면서 이렇게 중부에 먼저 장맛비를 쏟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밤에 집중되는 야행성 호우, 그러면 오늘 밤이 이제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전이면 끝나는 건가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기상청의 강수 예측도를 보게 되면요. 오늘 밤부터 비가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점차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과 이런 수도권에는 비가 그치게 되고요. 남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지만 오늘처럼은 강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밤사이나 내일까지 가장 위험한 부분 그리고 주의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어제부터 오늘 낮까지도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이 접경 지역의 수위가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침수 피해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많은 비에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가 중부에 집중됐지만 점차 남부에도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면서 이 지난 봄 대형 산불 피해로 컸던 영남 지역이 가장 우려가 큰데요. 이 산불 피해지는 나무 뿌리가 토양을 잡는 힘이 떨어져서 토양이 쉽게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 실제 이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발생 비율이 평소보다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마 시작부터 비가 무섭게 내려서 걱정인데 내일 이후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다음 주 초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 사이의 남해상에 위치할 걸로 보여서 남부는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중부에도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비 피해 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전환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3배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빗길의 승용차 제동거리는 마른 길보다 최대 1.8배까지 길어져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승용차 4대와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차량 파편이 도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모두 빗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실제로 빗길 운전의 경우 마른 노면에서 운전할 때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했더니 차종에 상관없이 빗길 제동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는 빗길 제동거리가 마른 길의 1.8배에 달했고 화물차는 1.6배, 버스는 1.7배로 각각 제동거리가 증가했습니다.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2명, 치사율은 100건당 1.65명으로 나타났는데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하면 1.3배나 높습니다. 노면이 젖거나 습기 상태일 때 치사율은 100건당 1.9명으로 건조한 날보다 1.5배 더 위험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빗길에서 20% 이상 감속 운행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50% 이상 감속 운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타이어 마모도와 와이퍼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도가 낮게 되면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이어 새 타이어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행 전엔 차량 전조 등 후미 등을 점검해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13일 만에 합의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혁신회의를 구성해 버스 노동자 임금과 처우 개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현충일 연휴를 제외하고 파업을 이어간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 광주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률 80%대를 유지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늦게 와갖고 지금 행사에 가는 게 늦었어요. 너무 불편해요. 매일 이렇게 파업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던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13일 만에 임단협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애초 임금 8.2%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측도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정년 연장을 일부 수용해 정년을 62세로 늘렸습니다. 근로 여건이나 저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저희들 저후 개선을 충분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대중교통혁신회의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버스 노동자 임금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나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전 노선도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바다에 빠졌던 50대가 해양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25분쯤 군산시 소령동 소령포구 앞 해상에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암벽 형태의 돌벽을 붙잡고 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포구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고 이후 조류에 휩쓸려 200m가량 떠밀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추신경계 전문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명인제약이 설립한 명인다문화장학재단이 어제 2025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70명에게 장학금 2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행명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을 밑거름 삼아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충남과 경기 곳곳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제법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더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7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천 서구, 금곡동에 170.5mm, 김포시 양촌에 147.5mm 등 주로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에 18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영남에도 최고 10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이남 서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 등 호우 피해와 함께 강풍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